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 기획하는 시간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특별한 시간 오늘 또 끝내준 경제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조영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어려운 게 또 우리 방송도 어렵지만 지금 우리 나라가 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 좀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하고 관련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혜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현안이 한미 상호 관세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던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쌀 더 사가야 된다, 뭐 소고기 더 사가야 된다, 뭐 심지어 구글 지도를 뭐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이제 한 3주 정도 8월 초니까요. 남은 상태이고. 근데 지금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침착해 보이는데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나서서 예. 굉장히 격앙된 듯한 반응을 보이던데요. 네. 그게 맞습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구도로 익힐 것 같아요. 네. 일본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자마자 좀 빨리 대응을 한다고 했고, 네. 사실 2월에도 미일 정상회담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다. 일본은 큰 부담 없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실제로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야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에 한 달이 좀 더 됐는데, 물론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주고받았던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거의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일본도 한국도 큰 차이가 없다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본 이시바 총리가 그 7월 6일에 그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동맹이어도 할 말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집권 초기에 굉장히 그 마치 네. 아부를 하는 듯한 예. 정도의 립 서비스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축혀 세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태도가 돌변했어. 이게 어떤 전략적인 함의가 있는 겁니까? 네, 말하자면 지금 일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인정을 해달라는 것 같아요. 즉, 그 관세를 모든 동맹국을 포함해서 주요국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미국 전략에서 갖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안보라고 하면은 미일 안보 조약에 기초해서 네, 네. 미국의 인태 지역에서 군사 전략에서는 이른바 코너스톤, 초석이라고 하는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본은 자임하고 있어요. 2022년에 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당시의 GDP 대비 1%의 방위비를 5년 안에 이제 2%로 올리겠다, 네, 증액하겠다고 네, 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군 재편에 대해서도 21세기 들어와 일본은 충분히 그 어느 동맹국에 못지않게 협력을 했고, 지금도 인태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동맹을 네.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군과 자위대에 말하자면 커맨드 앤 컨트롤, 지휘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경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을 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2월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주고 있는 지금 무역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데 협력하겠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일본은 미국의 산업 생산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말하자면 현지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상품, 농산물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미국이 지금 제한하고 있는 LNG의 수입이라든가 하는 걸 대폭 늘리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 구분 없이 동맹국 일본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특수성을 일본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반해서 문제는 미국은 그러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기 때의 시행착오를 경험해서 더 강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 어느 나라의 사정보다는 일단 우리 사정을 위주로 하겠다는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그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당시의 총리가 일본 아베 신조였어요. 근데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그 미국의 그러한 공세를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시바 총리는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카리스마보다는 국내 정치 기반이 지금 대단히 취약하죠. 여소야대 현상이고 또 이번 달 20일에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NHK 그 여야 당수 토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맹국에 대해서도 할 만하겠다. 말하자면 미국의 관세 압박에 그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 경제 안보적으로 미국의 종속이라고 할까 대단히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관세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그 카드가 별로 없다는데 일본의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게 일본의 일반적인 유권자가 그러면 이시바 총리의 그런 식의 스탠스,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스탠스, 이런 스탠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대단히 복잡한데 한편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 정서가 최대한 지금 정부 일본 정부 이시바 내각이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전에 내각 불신임 안을 유보를 하겠다. 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초당파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협상이 공전하니까 지금 협상팀 가지고는 일본의 국익 확보가 어렵지 않아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약간의 초조 불신도 흐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섭팀은 그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래 야당에서 비판도 커지고 국민들의 불안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한번 스탠스를 바꾸면서 나가본다. 역시 선거가 큰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거 재료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세율이 24%라고 4월달에 얘기했는데 또 25%로 1%가. 올려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똑같이 얘기했는데 원래 25%긴 했지만 일본은 1% 올려서 뭔가 이게 일본은 더 압박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똑같은데 이제 네. 그러니까 한일 차이가 없어졌는데 그 1%가 얼마나 큰 그게 있겠어요? 심리적인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갈릴 텐데 네. 지금은 대단히 불확실하죠. 참여연 선거는 지금 전망은 네. 어떻습니까? 참여연 선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당의 입장에서는 네.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라고 하면 지금 내각 구성의 기준이 되는 중의원에서는 이미 여소야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7월의 선거는 이제 참의원 네네. 선거인데 보통 참의원 선거는 중간 선거적인 네. 그 중간적인 평가와 네.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정권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좋은 성과가 나오면 성적이 안 네, 좋으면 정권 교체까지도 시야에 둘 수 있다. 시야에 들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열린여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야겠죠. 예. 정권 교체라면 자민당 내에서 총리를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게 유사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네. 자민당 중심의 정권인데 총리만 바꾸는 거. 네, 네. 말하자면 정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총리만 바꾸는 것 유사 정권 교체. 아. 정권 교체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 국민들한테는 그렇군요. 네네. 새로운 총리는 새로운 정부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한다면 그것까지는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시바 총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자민당, 공명당 중심의 정권이 유지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른 총리로 교체가 되는 것. 이게 말씀하신 유사 정권 교체. 근데 최악의 경우는 너무 성적이 안 좋다 하면은 다음 선거는 앞으로 이제 3년 후에 있는 3년 후에 언제든지 내각이 해산되면 중의원이 해산되면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국회의원들이 불안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이 자민공명연당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불안감이 네. 커지고 또 야당에서도 이제는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가 이 정도로 낮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 않아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각이 다시 연립 내각이 다시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정권 자체가 지금 여당이 아닌 야당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일단은 그 트럼프하고 우리나라도 협상을 해야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한일 뭔가 공조를 하는 듯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약간 일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로키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일본이 관세 협상은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했으니 일본의 퍼포먼스를 보고 일본의 교섭 패턴을 보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일본하고 공조를 하거나 이 관세 협상을 두고 말이죠. 네. 그럴 만한 여유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공조가 가능하려면 또 한일 관계 좋아야 되는데 좀 전통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의 이 보수 정부를 하고 조금 가까운 가깝고 좀 민주당 중심의 정권에서는 뭔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은 맞아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 사회 분위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대 내각을 좀 돌이켜 보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대단히 껄끄러웠죠. 대결 구도였었죠. 전반적으로 네. 과거사뿐만 아니라 안보, 쥐소미아라든가 초계기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있었고요. 초계기 사건이 이렇게 네. 초계기가 관역을 이렇게 겨냥했던 그 사건. 그렇죠. 공해상에 우리 선박에 대해서 네. 위협 비행을 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선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락온을 했다. 뭐 이러한 진실 공방이 있었죠. 네네네. 양국의 입장이 지금 막 좀 갭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진보 정부였다는 일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로 교체가 되면서 한일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네.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네. 대단히 탄력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다시 진보 정부로 교체가 되면 한국의 대일 정책이 다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좀 공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자면 한국은 진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북한 관련 이슈를 대외 정책의 핵심에 두고 이 지역 이슈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낮았다고 일본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커미트를 하고 한미일 협력에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나왔던 그 스탠스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도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건 아닌가? 또 북한 문제에 올인하고 혹은 인도태평양 관련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이 네. 일본에서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 돼서 지난 취임사에서 네. 한국과 일본와의 관계에 대단히 그랬죠. 적극적인 발언을 네.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카나다에서 네. G7 회의 계기로 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네. 그래서 앞으로 셔틀 외교도 저기 우리가 다시 복원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이 일본이 우려했던 것처럼 과거사에 대한 강한 공세를 기본으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정세 현실적인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네. 고려해서 특히 미국과 관계가 한국과 일본은 동병상련이 젖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아니야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안도는 했었지만 네. 일본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신중함이 남아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나서 즉 이제 우리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역대 진보 정부라고 하면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또 네. 문재인 정부 네. 새 정부가 있었어요. 네. 김대중 정부 때는 한일 관계가 비교적 양호했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박수를 받고 맞아요. 환대를 맞아요.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야스쿠니 신사, 잠배 그리고 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네.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끝났거든요. 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부터 냉각된 채 끝까지 냉각된 채로 끝났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 소부장 뭐 서로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일 정책은 반드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걸 일본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어요. 한국 전문가들. 다만 네. 초기에 한일 협력을 이야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금 뭐 경제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등등의 네. 이러한 돌발 변수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제안은 했지만 한일 관계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이건 사실 네. 지켜봐야 된다. 아. 좀 그러한 신중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래서 네. 요즘 같은 시기를 사실 그 이번 달이 한일 관계 지뢰밭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이제 언론에서 네.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함도 이야기, 사도광산 논란, 뭐 위안부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얽힌 우리의 음, 과거의 문제들이 있는데 음. 이것들이 터질 수 있는 지뢰밭이라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도 광복 80주년이 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예. 시기이기도 한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일 간에? 그렇죠. 일각에서 7월을 뭐 지대밭이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광복이죠. 우리가 네. 일제에서 해방됐던 시기였잖아요. 네.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패했던 네. 상징적인 날, 네, 네, 네. 종전. 그래서 종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냐 합법이었냐를 놓고 법적 측면에서 말입니다. 네. 일본과 한국은 간격이 있는 게 현실이고 네. 또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게 서로에게 있어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사의 차이, 인식 차이에서 오는 국민적인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상대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 이걸 주의해야 할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7월과 8월 7월에는 또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한일 관계를 일본에서도 극우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자극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포퓰리즘적인 네, 네, 네. 발언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해서 보자면 한일 간의 구조적인 그 악재들이 많아요. 과거사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건 2015년 한일 간 정부 간 합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인식,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우리가 불만일 수 있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사과하고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강제 동원 문제, 네, 강제 징용 문제에 네, 네. 대해서도 2023년 한일 정부 간에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으로 그걸 돌파를 했는데 네. 그 대응에 있어서도 사실 국민들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그렇죠. 강하게 남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 유지되는가라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도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죠. 우리는 당연히 한일 간에는 독도 관련한 영유권 문제는 없다. 왜? 네. 그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네.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문제가 네. 없다고 하는데 일본 입장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양쪽의 돌발적인 충돌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 등재 뭐 네, 네. 그런 거 사도광산. 사도광산, 군함도 전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 역시 역사관이 아직도 거리감이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네, 네. 말하자면 인덱스 같은 거라고 네. 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우리가 1978년에 제7광구 공동 네, 개발 네. 협정을 맺었어요. 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것을 이제 대륙분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네. 3년 전, 그러니까 6월 22일 지난 날이죠. 네. 이제 3년을 앞두고 그게 종료될 수 있는 효력이 만료될 수 있는 3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네. 그걸 종료 통보를 하면 네. 3년 후에는 그게 이제는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기가 6월 22일 25년 6월 22일 예. 이후로는 일방이 통보해서 3년 예. 뒤에 해지할 수 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사실 한일 양자 간의 해양 문제, 해양 공동 개발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서해에서의 공세적인 그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또 미국과 중국과의 말하자면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했을 때 양자 간의 현안이자 다자 이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만약에 이게 종료 통보가 되면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 더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그게 어쨌든 한일 간에 공동으로 그 개발해서 뭔가 지하 자원이나 석유든지 네, 뭐든 맞아요. 지하 자원이 나오면 이제 적절하게 나눠 갖자는 그런 협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해지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개입이 예.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강하게 그쪽에 개발 하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거기가 공해인 거죠? 공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 개발 수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자 간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다자적인 그러네요. 정책적 함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지금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하나 든 건데 그래서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7월이 지뢰밭이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들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그렇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정권 초반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한일 관계를 좀 안전하게 유지를 해가고 싶은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그렇죠. 것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양자 간의 과거사 중심의 대결 구도로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봐요. 이건 우리 입장도 그렇고 일본 입장도 그렇고 일단은 중국이 그동안 이 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공세적으로 특히 해양 진출에 있어서 공세적으로 나왔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가 말한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거 네네. 체제 경쟁적인 요소를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미묘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안보 이슈일 수도 있지만 경제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공급망으로 중국과 같이 엮여 있는데 네네네.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쉽게 바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같은 문제가 네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안보에 유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수렴하고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 하는 것도 네. 한일 간의 입장이 대단히 수렴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큰 목표에 있어서 한일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관세 협정을 두고 한일 간의 동병상련적인 그러한 네. 이해관계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이걸 떠나서 한국과 일본은 둘 다 나의 국가 전략에 있어서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시기고 이해관계가 수렴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일본도 이제 혹시 뭐 내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정치적인 정권 교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러한 한일 관계 불투명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8.15 그리고 앞으로의 셔틀 외교 혹은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한국이 APEC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일본 총리가 오시겠죠. 네. 또 일본은 작년에 우리가 개최했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국입니다. 올해. 네. 네. 우리 대통령도 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국제 행사
다자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시키고 거기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활용하고 이러한 이해관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안정적으로 한일 관계를 정착시키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네. 취임사 발언 그리고 G7 정상회담 그리고 또 6월 지난달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 기념 리셉션이 서울과 동경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분위기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고 일본의 동경에서는 현직 총리를 포함해서 전직 3분의 총리가 4분이 와서 네. 한일 관계 앞으로 좋은 한일 관계 만들어 가자라는 데서 대단히 그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주고받는 좋은 재료를 선순환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국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한일 간의 동병상련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한국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한 것 같은데 계속 그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주고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세를 다른 나라하고 다 똑같이 매기고 마치 우리 안보를 이제 보장을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배신감이 크다는 데서 되게 동명상련이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 주셨습니다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마음속에 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준 게 그냥 과거사대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 보면은 그때 과거사 문제로 얽혀서 시작된 게 나중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제외하고 이러면서는 과거사하고 엮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네 이런 정서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 복잡한데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어떤 내용을 채워질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네. 8월이나 9월까지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정책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고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도 정책을 조금 다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교 당국에서도 그걸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그러한 그 내용은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말은 과거사 문제를 그러면 다 잊고 그냥 넘어가자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어때요? 제약하지는 않겠다. 다른 분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겠죠. 이제 그게 기본 입장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대응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뭐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저 이제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나 외교부 입장하고는 무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마 그걸 겁니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국민들은 충분한 말하자면 설명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을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서 보상해 주는 걸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같이 조성한 자금으로 해주는 거, 뭐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변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동원 문제 본질은 그 식민 지배 때 동원됐던 분들에 대한 청구권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습니다. 일본은 65년에 맺었던 청구권 협정으로 뭐 완전하게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우리의 사법 판결은 2018년
헌법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었잖아요. 그건 일본의 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던 거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경매에 붙여더라도 그걸 자산 현금화해서 네. 그걸 가지고 피해자 구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한일 간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면 충돌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때는 제3자 변제, 네.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 변제. 네. 그래서 그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으로 말하자면 효용을 받던 우리 기업들이 네. 출연해서 국기금 가지고 대신 변제하는 네네네. 것. 그래서 제3자 변제하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들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 아니긴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그러한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국민의 설득 노력이라든가 혹은 기존 그러한 지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그걸 계속 지속할 것인지 지속했을 때 어떤 논리로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면 그 기금을 어떻게 또 보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안부 문제도 2015년에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그때 합의했던 바에 따라서 한일 간에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을 시켰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해산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네. 1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기금이 사용이 되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반 정도, 56억 엔 정도가 그때 남아 있었고 또 우리가 출연한 기금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그 기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구제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기념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때요?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단이 지금 해산됐으면. 묶여 있죠. 있죠. 그러면 정부에 귀속돼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이건 과거사 문제다 보니까 그렇다면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과거의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결국은 일제 식민 시대 식민 지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식민 지배 관련한 그러한 국내법적 절차 소송이 진행 중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이 소송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일관성을 갖는 그러다 보니까 초당적인 구제책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제안들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 문희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자면 그러한 취지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지난 정부 때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게 별로 진전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저항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정부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진보 정부 때 그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화해 또 이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지난 보수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아마 과거사 문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정서는 굉장히 다른 상태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그렇게 뭐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문제가 계속 있더라도 또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거 하나씩 좀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 그러니까 유지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총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6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정상화했을 때 그때 상황과는 아주 다릅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개도국이었고 일본은 선진국이었잖아요. 거의 상하 관계적인 네. 그런 관계였다고 하면 지금 세대가 두 번 바뀐 올해는 우리의 경제력이 일본을 따라잡았거나 거의 균등해졌다라고 그렇죠. 하는 평가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은 네. 벌써 7, 8년 전부터 우리가 구매력 대비로는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네. 있고 작년은 우리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명목소득도 일본을 앞섰다 하는 네, 네.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뭐 삼성, LG, 네. 현대, 네. 또 어딥니까? 한화, 하이닉스. 하이닉스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데 있어서 최근에는 방산까지도 뭐 일본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상호 경쟁적인 경제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 한일 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분야 그리고 기업 간에 있어서 경쟁적인 요소가 조금 현재해진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게 한일 간의 경제 관계를 보완적으로 봐야 되느냐, 경쟁 관계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경쟁적인 협력 관계, 그런 복합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일 간에 당장 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네. 여기에서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대단히 치열하게 기술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크게 보자면 수소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최근에 최태원 회장께서 한일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나오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협력 뭐 이런 이야기를 있었는데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표준이 있어야 네, 되는 네. 거고. 그래서 한일이 공동으로 글로벌 기술 표준을 룰 세팅을 한다면 네, 네. 기술 경쟁은 하지만 사실은 시장을 키우는 거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 거라고 봐요. 우리는 현대차가 수소 산업 뭐 차도 만들고 뛰어들어 가지고 많이 사실 투자, 맞습니다.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네.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왔는데 일본도 좀 그럴 만한 일본도 그러고 가스가 있죠. 있으니까? 일본도 그러고 있고. 근데 요는 이게 어느 한 회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정부가 그 인프라 확충, 큰 인프라 확충이 네.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일본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분야인데 최근에 일본에서 자국산 반도체 회사를 키우겠다. 뭐 이런 보조금도 주고 네. 속도전 속도전으로 키우고 있다. 라피더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반도체 업계에서 보통 뭐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크게 봤을 때는 한일은 공생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반도체를 네. 만들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 일본은 비교 우위가 있고 네. 우리는 그 반도체 제조 그리고 패키징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업계 차원에서 보자면 한일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보완 관계로 물려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급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좀 취약한 것은 그 히토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레버리지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한국과 일본 어때요? 동시에 아프죠. 네. 그래서 과거 우리 요소수 네.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급망, 주요 물품, 히토류 이런 거 공급망을 중국이라든가 그 특전 세력이 경제적 강압의 수단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 노력 이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3국에 있어서의 히토류 개발을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요. 아. 뭐 그 외에 네. 바이오도 그렇고 신소재라든가 우주 또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많은 네. 부분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야도 꽤 있습니다만 네. 질문하신 그러한 경제적으로 우리가 당장 쉽게 윈윈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분야가 생각이 납니다. 아. 아니 저는 자유무역 질서를 같이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사실은 지금 자유무역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맞아요. 갑자기 보편관세, 상호관세 매기고 이게 뭔가 같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전처럼 슈퍼파워로서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의 수출품을 다 자국 시장을 개방해서 사용해주고 수입해주고 안보에 있어서도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네, 지났다는 네, 네. 거죠. 네. 오래 전부터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걸 가장 강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트럼프 네. 정부고 맞습니다. 또 이기는 아주 강하게 그걸 관세 가지고 네. 다 시장을 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보다는 일단 자국의 그렇죠. 경제를 살리고 내 산업력을 회복시키는데 최우선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동맹이 됐든지 비동맹을 구분하지 않고 네. 관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비정상,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한테 좀 예외 특별한 것은 경제와 안보 양쪽 다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네. 미국은 공화당 정부 때는 안보를 중시했고 네. 민주당 정부 때는 경제를 중시한다든가 해서 어느 한쪽을 압박을 하고 한쪽은 좀 풀어주는 아.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경제도 관세, 안보도 방위비 아. 압박 이걸 동시에 압박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고 일본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안 가보 걸지 못했던 세계. 그리고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냉전 때는 소련과 미국의 체제 경쟁이었다 한다면 90년대 이후 30년, 25년 정도 뭐 그런 세계였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네, 세계화. 네. 그 이념을 떠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도 월스트리트, 월가가 중심이 돼서 이념이 다른 세계,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그 이윤을 극대화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세계 질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이제 그만하겠어.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어때요?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식입니다. 이게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국교 정상화 이후에 50년 만에 혹은 탈냉전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25년 만에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점에 있는 일본과 한국은 어떻습니까? 양쪽하고 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줄을 서 나는 압박을 받는 네. 순간 대단히 정책 그렇죠. 선택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도 안 가본 세계인 것이죠. 미국의 정책도 우리한테는 대단히 네. 새롭게 다가오지만 이걸 둘러싸고 있는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불투명성.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네.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과거사 문제, 일본과의 과거사 대단히 중요해. 일본은 아직도 관상과 사죄 충분히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면서도 네. 동시에 안보가 불안하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주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국민 여론이 70% 이상인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일본과의 과거사를 중시하면 안보 협력은 어렵고 네, 네. 아니면 과거사 문제보다는 경제 협력을 우선하거나 네. IMF 위기 때 같은 그게 상황.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둘- 기준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둘 중에 보면. 하나라는 네. 생각이 스테레오타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금은 달라졌고 전략적 발상이에요. 이게 아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이- 해야 돼. 협력도 해야 된다는 아.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국민 여론조사가. 예. 아, 과거사 문제는 정부가 더 할 여지가 있다. 제3자 변제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보면. 네. 그런데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 많아요. 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이었는데 지금은 현명해졌다고 할까? 전략적 사고라고 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실용 외교라고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네. 국민들의 이러한 공감대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아. 만약에 국민들이 아니야 과거사 문제가 중요해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면 정부의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네. 그러한 어. 움직임은 그렇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안보, 경제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음.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 안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은 이전에는 일본에서 좀 어떻게 보면 발제를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도 만들어내고 미국 끌어들여서 이렇게 쭉 중국을 어떻게 보면 포위한 라인을 그려서 거기에 일본도 참여하고 뭐 다 여러 나라를 참여하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뭐 주저주저 하다가 일정 부분 또 지난 정부에서는 참여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 이렇게 하면은 아 미국이 우리 안보는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전제 조건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을 네, 가지고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전에 아베 내각 시기에 이제 중국 견제라고 하는 맥락일 수도 있고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일본의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상당 부분 레일을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신중했던 게 사실이에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제 표현이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미중 경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했는데 한편 어떻습니까? 동맹인데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조금 네. 엉거주춤한 것이 네. 또 부정할 수 없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했는데 북한하고 관계가 어때요? 우리 정부 기대만큼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는 뭐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 그리고 국제 기구가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되었어요. 아, 국제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네네. 이제 개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정부 때 한국만 발을 빼고 있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라는 그런 요소 없습니다. 네, 네. 중국하고도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대단히 강해요. 네. 사실 일본의 인도태평양이라는 것도 미국의 인도태평양이라는 것도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념 똑같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각국의 정의는 다르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전제에서 다시 주신 말씀에 대해 대응을 하자면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는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러한 걸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난 정부 내놨고 또 인도태평양 관련한 IPF라든가 네, 인도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유지하되 다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 취약한 부분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함에 따라서 네. 단도미사일 고도함에 따라서
그러한 비대칭 무기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이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이제 확장 억지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부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네. 한미 동맹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비대칭 무기에 대한 확장 억지력은 일본도 사실 똑같이 취약적인 구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확장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 네, 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우리는 이번 정부는 대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억지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억지력과 대화라고 하는 균형 잡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 대북 정책에 힘을 가지려면 어때요?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네, 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를 공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한일 간 협력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네. 말씀드린 대로 당장 경제가 최우선, 미국하고 관계 최우선인데 거기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의 동맹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일각에 있지만 큰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일 간에 그걸 포함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확대할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네. 좀 현안이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몇 배를 올려달라. 예. 뭐 이런 식의 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예. 어떤 태도로 이거를 임해야 됩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뭐 누구나 뭐 지론은 있을 수 있지만 일본도 27년까지 네. GDP 대비 2%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 열심히 재원 확보하고 힘들지만 네.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5%거든요. 네. 우리도 5% 얘기한 5%. 거죠. 네. 그러면 27년까지 2%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5%를 올리라고 하면 어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일 간에 네. 약간의 그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2 외교안보 국방장관 회의도 미일 간에 예정보다 지금 미뤄졌던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지난 나토 정상회담에 이시바 총리가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방위비 압박에 대한 부분도 네네네.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또 분석도 있어요, 사실.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그대로 받고 들어오면 어때요?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그렇죠. 싫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또 근데 최근에 나토는 어떻습니까? 5%를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적극적으로 일부와 받아들이고. 인프라 투자 플러스 이제 군수 산업, 무기 체제 관련한 부분 직접 네. 군비와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5%를 하겠다고 네. 일단은 합의는 한 거예요. 네. 기한을 되게 먼 미래를 두고 네. 합의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지금의 2.4% 정도 GDP 네. 대비 이것은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페이스로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미국과 교섭에서 제시를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의 반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걸 또 우리의 관세 협상과 어떻게 연동시킬까 하는 부분은 대단히 정교하면서도 말하자면 세심한 정교하면서도 대담한 결정인 것이죠. 정교하면서도 대단히 대담한 이거는 패키지로 네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한미군 주둔경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건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대폭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액수 자체는 절대액은 작아요. 그리고 또 그 증가했던 부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주한미군 부대에서 활동하는 뭐 우리 국내에서 네. 소화될 수 있는 그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물품을 사게 한다든지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에. 우리 우리나라 업체들 인건비로 사용하게 한다는 걸 고용을 하든지 뭐 용역을 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부 입장은 아니고 전혀 지금 제가 네네네.
개인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네네. 해보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면 사실 우리의 경제적 타격은 적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어. 좀 받아주자. 네. 그것은 사실 액수는 크지 않아요. 네. 근데 큰 것은 이제 GDP 대비 몇 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국방비 5% 예. 써라. 지금 재정 상태가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경기가 지금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과연 그걸 얼마나 올려줄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방 당국의 주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결단까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증액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다 갔네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짤막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본 전문가인데 네. 우리가 올해 을사년입니다. 네. 1905년에는 우리가 을사늑약 음. 식민 지배로 이어졌죠. 네. 1965년에는 네. 한일회담 네. 국교 정상화로 이어졌죠. 근데 지금의 2025년에 을사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세대를 4번 바뀌는 동안 우리는 강대국 정치 희생물이었다가 개도국으로서 발을 디뎠고 이제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 앞으로 30년, 60년 후에 한일 관계, 60년 후에 을사년 때 한일 관계, 한일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이게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네.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대일 외교, 대미 외교, 그러한 정답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의 대일 인식도 네. 그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이었는데 짧게 지나갔습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님하고 같이 한일 관계, 미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 나눠 보았고요.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트럼프의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오늘도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 평일에 진행되고요. 저는 또 5시 50분에 찾아뵐 테니까 라이브로 꼭 찾아주시고요. 트럼프의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어집니다. 오늘 조양현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